여러분, 혹시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제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 그 분홍색 해고 통지서를 손에 꽉 쥐었어요. 손가락이 종이에 파고들 것만 같았죠. 사무실은 퇴근의 해방감에 들뜬 동료들로 북적였지만 저만 뼈가 녹아내린 듯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33, 이 회사에 꼬박 8년을 바쳤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해 부서의 핵심 인력이 되기까지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정리해고 명단에 제 이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주머니 속엔 회사가 찔러준 위로금이든 통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년치 생활비는 겨우 될까 말까 한 돈이었지만 기뻐할 수도 심지어 가족에게 알릴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제 남편 박준호는 공무원입니다. 겉보기엔 번듯했지만 월급은 그저 그랬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철밥통을 꿰찬 귀한 인재인데 사기업에 다니는 제가 남편에게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준호 씨가 죽자 사자 매달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길 간절히 바라지 않으셨다면 전 절대 이 박씨 집안에 시집 오지 않았을 겁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해고 통지서를 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죠.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화투패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자 여사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 박미리는 팔짱을 낀 채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었죠. 소파에는 먹고 치우지도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왔니? 시어머니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얼른 저녁 차려. 오늘 나랑 아버님이 돈을 좀 잃어서 맛있는 것 먹고 액땜이라도 해야겠다. 오늘 회사에서 회의가 길어져서요. 너무 피곤한데 신발을 갈아 신으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녁은 간단하게 먹으면 안 될까요? 피곤? 게으른 거겠지. 미리가 손에 쥔 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오빠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데 새언니는 퇴근하자마자 농땡이 피울 생각만 하네. 우리가 아주 상전 하나를 드렸어. 상전을.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이런 말을 수백 번은 들었기에 그냥 입을 닫아버렸죠. 됐어. 그만들 좀 해. 남편 준호 씨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근무복 차림이었죠. 엄마, 미리야. 나도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나가서 국수나 한 그릇씩 하고 오자. 나가서 먹자고? 시어머니가 즉시 눈을 부릅떴습니다. 국수 한 그릇에 몇천 원인데 셋이면 10,000원이 훌쩍 넘어.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아니? 내가 처음부터 사기업 다니는 애는 씀씀이가 해퍼서 안 된다고 했지. 이제야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겠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기분이었죠. 만약 내가 직장까지 잃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집은 그야말로 뒤집어질 겁니다. 그 후 3일 동안 저는 매일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공원 벤치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입술에 물집이 여러 개 잡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정오.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잠시 눈이라도 붙이려고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시누이 미리가 택배 상자를 한 아름안고 거실에 서 있는 것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집에서 제일 바쁘신 분 아니셔? 미리가 비아냥거리며 웃었습니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 시간에 집에 다 있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회사에 정전이 돼서 오전에 퇴근했어. 정전? 미리가 제 앞으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디서 거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회사에서 잘린 거 아니야? 그 말은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거봐. 내 말이 맞았네. 맞았어. 백수 됐구나. 미리가 집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나와보세요. 이 여자 회사에서 잘렸대요. 이제 집에서 놀고 먹게 생겼다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식탁 위 사기 그릇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기 조각이 제 발치로 튀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사기업 다니는 것들은 다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는 제 코앞까지 다가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준호가 힘들게 공무원 됐는데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먹칠을 해. 직장도 잃고 우리한테 숨기기까지 해. 아주 우리 집안 거덜낼 작정이었구나. 어머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 새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금방 다시 취직할 수 있어요. 퍽이나 그러겠다. 미리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나이 30 넘은 아줌마를 누가 써준대? 결국 우리 오빠 등골이나 빼먹겠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박씨 집안은 식충이 키울 여유 없어. 미리야.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준호 씨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너 말 좀 가려서 해. 내가 뭘. 오빠가 너무 순진한 거야. 미리가 준호 씨에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완전 짐 덩어리라고. 당장 이혼하고 내가 아는 공무원 여자 소개해 줄게. 그 여자가 100배는 나아.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얼음송곳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이 결혼은 무조건 끝내야 한다. 저 여자는 이제 밑 빠진 독이야. 평생 저 여자한테 발목 잡혀 살고 싶어.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아니야. 저는 준호 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망설임에서 체념으로,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작게 응하고 대답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남은 마지막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진심을 다해 시댁에 헌신했습니다. 월급 통장은 고스란히 갖다 바쳤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늘에 계신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친정에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웃었죠. 좋아요. 이혼해요. 시어머니와 미리는 잠시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요. 서류 정리하러. 준호 씨가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이 스치는 듯했지만 이미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이혼 서류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계단 위에서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한때 집이라 불렸던 곳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마치 원수를 보듯 제가 바늘 하나라도 더 챙겨갈까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옷장을 열자 대부분이 준호 씨와 시댁 식구들 옷이었고 제 것은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옷가지를 여행 가방에 쑤셔넣고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은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체인은 조금 검게 변해 있었고 펜던트는 작은 초승달 모양이었습니다. 뒷면에는 희미하게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그깟 낡아빠진 목걸이는 못하러 챙겨 누가 탐낼까봐 미리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꽉 쥔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그 집을 나섰을 때 바깥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허름한 동네에 있는 저렴한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죠. 그 후로 저는 매일 동이 트기 무섭게 일어나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수십 군데 면접을 봤지만 나이가 많다거나 경력 단절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지갑이 바닥을 드러내자 칼국수 한 그릇 사 먹는 것조차 망설여졌습니다. 텅 빈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면접 제안 전화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곳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안다라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왜 나에게? 모르겠다.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해. 전화를 끊고 옷장에서 가장 멀쩡한 셔츠 한 장을 꺼내 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은목걸이를 목에 걸고 옷깃 안으로 숨겼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력서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 장소인 그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은 햇빛에 반사되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죠. 건물 아래 서서 5분 동안이나 고개를 들어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축축했죠.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반듯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물 빠진 셔츠와 굽이 다른 구두를 신은 제 모습을 내려다보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뽑아줄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머니 속 출입증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인사팀에서 도착하면 이 카드를 찍고 들어오라고 했었죠. 차가운 금속 카드가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3층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7, 8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는데 하나같이 저보다 젊고 옷차림도 훨씬 세련됐습니다. 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옆자리 여성 2명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마케팅팀 경력직 뽑는 거래요. 경쟁이 엄청 치열하다던데. 그러니까요. 저도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 면접 기회 얻었어요. 근데 이 회사 회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임건우 회장님이래요. 완전 자수성가한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임건우.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지만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사이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지식부터 과거 경력까지 쉴 새 없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은 무덤덤했고 저 역시 합격을 장담할 수 없었죠. 마지막 최종 면접에는 저를 포함해 단 3명만이 남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저희를 위층으로 안내하며 이번 면접은 회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놀라 입을 쩍 벌렸습니다. 와, 대우가 장난 아닌데요? 인사팀 직원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8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어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최종 면접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중앙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가 짙은 색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회장님, 지원자들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업계 동향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던졌습니다. 다른 두 젊은 지원자는 최신 용어를 섞어가며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반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솔직하게 과거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임 회장님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가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번에도 틀렸구나. 면접이 끝나갈 무렵 그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목에 꽂혀 있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목걸이를 제대로 숨기지 못해 펜던트 한쪽이 삐져나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임 회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걸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목을 가리키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소? 저는 그의 반응에 깜짝 놀라 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 유품인데요. 어머니? 임 회장님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어머님이 누구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아까 복도에서 났던 것과 같은 향나무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저는 조금 무서웠지만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은 이혜란입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혜란, 혜란이. 임 회장님은 그 이름을 되뇌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와 다른 지원자들, 그리고 인사팀 직원까지 모두가 이 상황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임 회장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토끼처럼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으며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내 어머니가 예전에 어느 방직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니? 그리고 왼쪽 손목에 붉은 점이 하나 있지 않았어?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건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임 회장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여 년 전 내가 아직 가난한 학생이었을 때 그 방직 공장 앞에서 배가 고파 쓰러진 적이 있었지. 그때 네 어머니가 나를 부축해주고 찐빵 2개를 사주었어. 그리고 나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지. 그때 혜란이는 갓 취직해서 월급이 고작 몇만 원이었는데 나를 위해 병원비 5만 원을 대신 내주었단다. 그는 제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퇴원하고 돈을 갚으려 했지만 혜란이는 끝까지 받지 않았어. 내 소중히 가진 것이라고는 여동생에게 주려고 샀던 이 은목걸이뿐이라. 혜란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타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땐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30년 넘게 혜란이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거기까지 말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펜던트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목걸이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엄마는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그 시절 엄마는 늘 남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내세울 것 없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남에게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다고, 다만 제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 말을 들은 임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 사실 아까 면접 볼 때부터 네가 참 솔직하고 꾸밈이 없어서 내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했단다. 혹시 요즘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저는 원래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 회장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치 친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놓여 회사에서 잘리고 시댁에서 쫓겨나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두 지원자는 입을 떡 벌리고 들었고 인사팀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임 회장님은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지더니 마침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괘씸한 것들. 이렇게 착한 아이를 감히 그따위로 대하다니. 그는 저를 향해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겠니? 마케팅팀 부팀장 자리를 주마. 월급은 예전에 2배로 쳐주지.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거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임 회장님은 눈가에 주름이 펴지도록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 딸을 내가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게다가 네 능력은 아까 면접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그 자리를 맡기에 부족함이 없어. 옆에 있던 인사팀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나 씨. 바로 입사 수속을 돕겠습니다. 다른 두 지원자도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임 회장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착한 아이. 임 회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제 내가 내 어른이 되어주마. 빌딩을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유리 외벽에 부서지며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제 체온에 목걸이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죠. 엄마, 보고 계세요? 엄마가 예전에 도왔던 분이 이제는 저를 도와주셨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엄마 말이 정말이었네요. 휴대폰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 뿐이었지만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셔츠를 깨끗하게 빨아 널고 가방 밑에 구겨져 있던 검은색 바지를 꺼내 다렸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은 예전 그 집의 어느 때보다도 밝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임 회장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엄마의 다정한 미소를 그리며 저는 이혼 후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셔츠깃을 단정히 하고 낡은 구두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죠.
집을 나설 때 아파트 입구에서 콩나물 국밥을 파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나 씨. 오늘 아주 훤하네. 좋은 일 있어? 저는 주머니 속 출입증을 만지작거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 새 직장 구했어요. 버스를 타고 일부러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길이 늘 무거웠습니다. 퇴근 후 무슨 반찬을 할지, 시어머니 눈치는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뿐이었죠. 이렇게 설레는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어제 만났던 인사팀 직원 김 대리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나 씨, 이쪽으로 오세요. 마케팅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마케팅팀은 12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경쾌한 키보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활기차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김 대리님은 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나 씨, 여기가 이나 씨 자리입니다. 김 팀장님은 오늘 본사 회의 때문에 오후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먼저 업무 환경에 익숙해지시고 모르는 건 편하게 동료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옆자리에 안경 쓴 여직원이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 씨. 저는 최유미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둘러 그녀와 악수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죠. 유미 씨는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팀이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료들이에요. 먼저 한번 훑어보세요. 아침에 회장님께서 특별히 이나 씨 잘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자료를 넘겨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예전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고 내용도 훨씬 복잡했습니다. 어제 그 지원자들이 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능력자들이 모인 곳이었죠. 한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유미 씨가 갑자기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저기, 이나 씨, 회장님이랑 원래 아는 사이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 보시는 것도 드문 일인데 오자마자 부팀장으로 발령 내신 건 처음이라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요. 유미 씨는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는 묻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임 회장님은 제 능력을 믿어주셨지만 만약 엄마의 목걸이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팀원들의 속도를 따라잡아서 낙하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오전 내내 저는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이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유미 씨나 다른 동료들에게 겸손하게 물었고 다들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메뉴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다양했습니다. 저는 가격표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기 반찬 하나와 나물 반찬 하나를 골랐습니다. 시댁에서는 매 끼니가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어쩌다 고기라도 한번 사면 시어머니는 살림 못한다고 온종일 잔소리를 해댔죠.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우리 집안의 자랑 아니셔? 어디서 돈방석에 앉아 계신데? 시누이 박미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그냥 안부 전화도 못해? 미리가 비웃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는데
새 직장 구했다며? 어디야? 월급은 얼마인데? 월세 낼 돈은 있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왜 없어? 미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잊었나 본데 오빠랑 결혼할 때 샀던 그 아파트. 그거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거야. 아, 참. 넌 빈손으로 쫓겨났지. 그 집이랑 넌 이제 아무 상관없겠네. 하긴 너 같은 주제에 밥이나 굶지 않으면 다행이지. 저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반박하려던 순간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유미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나 씨, 괜찮으세요? 누구예요? 괜찮아요.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밥을 몇 숟갈 더 떴지만 입맛이 싹 가셨습니다. 식판 위에 제육볶음을 보는데 문득 결혼 초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막 월급이 올라 기쁜 마음에 삼겹살을 한 근 사들고 집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기를 보자마자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고기를 뭐 이리 많이 샀어.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준호 월급이 얼마 된다고 네가 이렇게 펑펑 써대. 어머니, 저 이번 달에 월급 올랐어요.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요. 네가 월급 오르면 뭐해.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고기를 빼앗아 냉장고에 던져 넣었습니다. 네 돈이 우리 박씨 집안 돈이지. 내 돈이야? 그 돈 있으면 우리 미리 새 옷이나 한 벌 더 사주겠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앞으로 네 월급 통장은 내가 관리하마. 한 달 용돈으로 30만 원씩 줄 테니 화장품 사는 데나 써.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옆에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엄마도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함부로 돈 쓸까봐 걱정되셔서 그냥 드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기력한 모습에 가슴이 차게 식었지만 저는 결국 참았습니다. 갓 결혼했는데 시작부터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8년 동안 저는 매달 3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샴푸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였고 동료들이 쇼핑하며 새 옷을 살 때면 저는 그저 부럽게 쳐다보며 나는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회사 워크숍에 갔는데 모두가 예쁜 옷을 입고 왔지만 저만 몇 년 된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의 창피함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나 씨, 왜 안 드세요? 유미 씨의 목소리에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배부르네요. 저는 서둘러 남은 음식을 버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는 마케팅팀의 김수진 팀장님이 돌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무척 카리스마 있어 보였습니다. 이나 씨죠? 그녀가 제 자리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경력이 아주 풍부하시다고.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그녀와 악수했습니다. 김 팀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배워야죠. 마침 저희가 지금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좀 까다로워서요. 이나 씨가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후에 저랑 같이 클라이언트 미팅 한번 가시죠. 저는 긴장했지만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 팀장님은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대형 마트 체인과 진행하는 프로모션이었는데 담당자가 무척 까다로워 몇 번이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왕 부장님이 성격이 좀 불같아요. 말도 직설적으로 하고요.
이따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에서는 다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 회사에 도착하니 왕 부장은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온갖 트집을 잡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님은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그의 말을 다 들어준 뒤 차분하게 저희가 준비한 제안서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팀장님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차츰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제게 보충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과거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과 함께 몇 가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왕 부장의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제안서는 지난번보다 훨씬 낫군요. 특히 이 부팀장님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아주 현실적이네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하는 걸로 하죠. 미팅을 마치고 나오자 김 팀장님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했어요, 이나 씨. 중요한 순간에 아주 든든한데?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벌써 퇴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짐을 챙기려는데 유미 씨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나 씨, 회장님께서 사무실로 잠깐 오시래요. 혹시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임 회장님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안거라. 첫 출근인데 어땠니? 아주 좋았습니다.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오후에는 팀장님과 함께 클라이언트 미팅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임 회장님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거라. 봉투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네가 막 이혼해서 형편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다. 임 회장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월급이 아니야. 내가 주는 생활비라고 생각해라. 나중에 월급 받으면 그때 갚고 싶으면 갚고 아니면 말고. 내 어머니도 나를 도울 때 돈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단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회장님,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임 회장님은 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네 어머니를 쏙 빼닮았구나. 그 고집까지도. 그럼 이건 내가 너에게 빌려주는 걸로 하지. 나중에 월급 받으면 꼭 갚거라.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갚겠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임 회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돌아가서 쉬어라. 내일도 출근해야지. 회사를 나오자 거리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두툼한 봉투를 만지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다 저는 포도 한 송이와 사과 몇 개를 샀습니다. 시댁에서는 과일이 비싸다며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마음껏 사 먹지도 못했었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포도를 씻어 창가에 앉아 먹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득 남편에게 연락해 나도 새 직장을 구했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업무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열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과거에 저는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부속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짐덩어리 취급을 받으며 버려진 것이었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그 후로 저는 마치 태엽을 감은 인형처럼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김 팀장님은 저를 믿고 까다로운 업무들을 맡겼고 저는 밤늦게까지 남아서라도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유미 씨는 제가 너무 무리한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참 서류를 검토하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일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유미 씨가 과자 한 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나 씨, 이거라도 드세요. 과자를 한 입 빼어 무는데 문득 또다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새콤한 자두만 찾았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서 자두 한 봉지를 사서 몰래 품에 안고 집에 들어갔지만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죠. 그녀는 제 손에서 자두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지식였습니다. 이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것. 준호가 힘들게 번 돈을 이런 데다 쓰다니. 어머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새콤한 게 먹고 싶어서요. 입덧은 무슨. 내 뱃속에 있는 건 필시 계집애 일개다. 계집애를 가진 것들이나 이렇게 입맛이 까다롭지.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집안의 돈은 손주 분유값으로 써야 하니 자두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그저 담배만 피우며 엄마도 옛날 분이시라 그래 그냥 참아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시어어머니는 밖에서 제가 애 하나 간수 못한다고 떠들고 다녔죠. 이나 씨, 유미 씨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새로운 요청 사항이 왔어요. 저는 복잡한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와 유미 씨는 밤 8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회사 건물의 불은 대부분 꺼지고 우리 사무실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유미 씨가 말했습니다. 아참, 이나 씨. 아까 회사 앞에서 이나 씨 전 남편 봤어요. 가로등 밑에서 서성이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황급히 가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박준호가 여긴 어쩐 일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나, 너 지금 임성그룹에서 일한다며? 우리 엄마가 아셨어. 혹시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나 다른 부서로 옮겨주면 안 될까?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짐덩어리 취급하며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게 손을 벌리다니요. 박준호 씨, 잘 들어요. 불가능해요. 임 회장님과 저는 그저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리는 스스로 쟁취하는 거지 남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부부? 저는 냉소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나를 내쫓을 때 당신은 왜 부부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당신 능력으로 알아서 해보세요. 나한테는 기대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김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나 씨, 어제 임 회장님께 제보 전화가 왔었대요. 이나 씨가 직위를 이용해서
전 남편을 회사에 취직시켜주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회장님께서는 이나 씨를 믿는다고 하셨고, 혹시라도 그 가족들이 또 괴롭히면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따뜻한 위로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혼자 울기만 했는데, 이제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닭다리까지 추가해서 푸짐하게 식사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그토록 먹고 싶었던 자두 한 알조차 먹지 못했던 과거가 떠올라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주에 저희 팀 프로젝트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날 저녁 임 회장님은 팀 전체를 위해 성대한 저녁 식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임 회장님은 제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임 회장님의 도움으로 예전에 저희 어머니 수술비를 빌려주셨던 먼 친척 오빠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빌렸던 돈의 2배를 오빠에게 송금했습니다. 마음속에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회사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나야, 퇴근했니?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내 전 남편, 아니 준호 좀 어떻게 해줘라. 네가 회장님께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준호 인생이 활짝 필 텐데. 저는 기가 막혔지만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저 여자는 이제 완전 짐 덩어리라고. 당장 이혼해. 우리 박씨 집안은 식충이 키울 여유 없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내쫓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죠. 박준호 씨가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증명하겠죠. 저한테 기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인생에 끼어들 생각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이 녹음 파일 세상에 다 공개해버릴 테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두 사람은 제게 악담을 퍼부으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1년 뒤 저는 은퇴하시는 김 팀장님의 뒤를 이어 마케팅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임 회장님은 저를 회사의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가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일, 저는 국화꽃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떡을 사서 묘를 찾았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은목걸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 목걸이는 엄마 곁에 둘게요. 이제 저는 엄마의 이 목걸이가 없어도 제 힘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묘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묘지를 비추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저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련과 눈물로 가득했던 과거를 지나 마침내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Part 2. Rewritten content. Adjusted for timing and flow. 여러분, 모든 걸 잃은 그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제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분홍색 해고 통지서. 전 그걸 손에 꽉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종이를 뚫을 것만 같았죠. 사무실은 퇴근의 해방감으로 들떠 있었지만 저만 뼈가 녹아내린 듯 자리에 주저앉아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33, 이 회사에 8년을 바쳤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해 부서의 핵심이 되기까지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정리해고 명단에 제 이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머니 속엔 회사가 준 위로금이 든 통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겨우 반년치 생활비가 될까 말까 한 돈이었죠. 기뻐할 수도 가족에게 알릴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제 남편 박준호는 공무원입니다. 겉보기엔 번듯했지만 월급은 그저 그랬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철밥통을 꿰찬 귀한 몸인데 사기업 다니는 제가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준호 씨가 죽자 사자 매달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가 안정적인 가정을 그토록 바라지 않으셨다면 전 절대 이 집에 시집 오지 않았을 겁니다. 숨을 깊게 참고 해고 통지서를 가방 깊숙이 쑤셔 넣었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죠. 문을 열자 거실에서 화투패 섞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시누이 박미리는 옆에서 훈수를 두고 있었죠. 소파엔 먹고 치우지 않은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왔냐? 시어머니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말했어요. 빨리 저녁 차려. 오늘 돈 좀 잃었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액땜해야겠다. 오늘 회사 회의가 길어져서요. 너무 피곤한데 신발을 갈아 신으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안 될까요? 피곤? 게으른 거겠지. 미리가 화투패를 내던지며 저를 쏘아봤어요. 오빠는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데 새언니는 퇴근하자마자 놀 생각만 하네. 아주 상전을 모셨어. 우리가. 가방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이런 말을 수백 번은 들었기에 그냥 입을 꾹 닫았죠. 그만들 해. 남편 준호 씨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아직 근무복 차림이었죠. 엄마, 나도 피곤하니까 그냥 나가서 국수나 한 그릇씩 하죠. 나가서 먹자고? 시어머니가 즉시 눈을 부릅떴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 얼만데 셋이면 10,000원이 넘어. 돈이 썩어나냐? 내가 처음부터 사기업 다니는 애는 안 된다고 했지. 씀씀이가 해퍼서. 이제 알겠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기분이었죠. 만약 내가 직장까지 잃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집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그 후 3일 동안 저는 매일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은 공원 벤치에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며 입술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나흘째 정오, 더는 버틸 수 없어 잠이라도 자려고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누이 미리가 택배 상자를 한 나름 안고 거실에 서 있는 것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집 최고 바쁘신 분 아니셔? 미리가 비아냥거렸어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집에 다 있고. 심장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회사 정전돼서 오전에 퇴근했어. 정전? 미리가 제 앞으로 다가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디서 궁상 맞은 냄새가 나는데 혹시 회사에서 잘린 거 아니야? 그 말은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했죠. 거봐, 내 말이 맞았네. 백수됐구나. 미리가 집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나와보세요. 이 여자 잘렸대요. 이제 집에서 놀고 먹게 생겼다고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식탁 위 그릇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기 조각이 제 발치로 튀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사기업 다니는 것들은 다 저 모양이야. 시어머니는
제 코앞에 대고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준호가 힘들게 공무원 됐는데 네가 감히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 직장 잃고 숨기기까지 해? 아주 우리 집 거덜낼 작정이었구나. 어머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 새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금방 다시 취직할 수 있다고요. 퍽이나 미리가 팔짱을 끼며 비웃었습니다. 나이 30 넘은 아줌마를 누가 써준대. 결국 우리 오빠 등골만 빼먹겠지. 우리 집은 식충이 키울 여유 없어. 미리야.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준호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말 좀 가려서 해. 내가 뭘. 오빠가 너무 물러터진 거야. 미리가 준호 씨에게 따졌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짐 덩어리라고. 당장 이혼하고 내가 아는 공무원 여자 소개해 줄게. 그 여자가 100배는 나아. 이혼. 그 두 글자가 얼음 송곳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반대하지 않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들어. 이 결혼은 끝내야 한다. 저 여자는 밑 빠진 독이야. 평생 저 여자한테 발목 잡혀 살래? 내 말 안 들으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저는 준호 씨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망설임에서 체념으로, 그리고는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작게 응하고 대답하더군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남은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렸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저는 진심으로 헌신했습니다. 월급 통장은 고스란히 바쳤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억울해도 하늘에 계신 엄마 걱정하실까봐 입도 뻥긋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라는 사람은 저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웃었죠. 좋아요. 이혼해요. 시어머니와 미리는 잠시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죠. 서류 정리하러. 준호 씨가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미안함이 스치는 듯했지만 이미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구청을 나와 이혼 서류를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한때 집이라 불렸던 곳으로 돌아가 짐을 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원수 보듯 제가 뭐라도 더 챙겨갈까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습니다. 옷장을 열자 대부분이 그들의 옷이었고 제 것은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은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체인은 검게 변했고 펜던트는 작은 초승달 모양이었죠. 뒷면에는 희미하게 란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그깟 낡은 목걸이는 못하러 챙겨. 누가 탐낼까봐 미리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꽉 쥔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끌고 그 집을 나섰을 때 바깥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막막했습니다. 결국 허름한 동네에 저렴한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을 내니 수중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죠. 그 후로 저는 매일같이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수십 군데 면접을 봤지만 나이가 많다거나 경력이 단절됐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지갑이 바닥을 드러내자 칼국수 한 그릇조차 망설여졌습니다. 텅 빈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서 온 면접 제안 전화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그곳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꿈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왜 나에게 모르겠다.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잡아야 해. 전화를 끊고 가장 멀쩡한 셔츠 한 장을 꺼내 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은목걸이를 목에 걸고 옷깃 안으로 숨겼습니다. 엄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력서를 품에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면접 장소인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은 햇빛에 반사되어 눈을 뜰 수 없었죠. 건물 아래 서서 5분 동안이나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듯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물 빠진 셔츠와 굽이 다른 구두를 신은 제 모습을 내려다보며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나를 뽑아줄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주머니 속 출입증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인사팀에서 이걸 찍고 들어오라고 했었죠. 차가운 금속 카드가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친절한 안내를 받아 3층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이미 7, 8명이 앉아 있었는데 하나같이 저보다 젊고 세련됐습니다. 저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옆자리 여성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마케팅팀 경력직 뽑는 거래요. 경쟁이 엄청나다던데. 그러니까요. 저도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 면접 기회 얻었어요. 근데 이 회사 회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임건우 회장님이래요. 완전 자수성가한 전설적인 인물이잖아요. 임건우.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지만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곧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문 지식부터 과거 경력까지 쉴 새 없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은 무덤덤했고 저 역시 합격을 장담할 수 없었죠. 마지막 최종 면접에는 저를 포함해 단 3명만이 남았습니다. 인사팀 직원은 저희를 위층으로 안내하며 이번 면접은 회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놀라 입을 쩍 벌렸습니다. 와, 대우가 장난 아닌데요. 인사팀 직원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8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복도에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최종 면접실 중앙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가 짙은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지원자들입니다. 인사팀 직원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는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업계 동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두 지원자는 최신 용어를 섞어가며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반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솔직하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임 회장님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가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번에도 틀렸구나. 면접이 끝나갈 무렵 그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목에 꽂혀 있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옷깃을 여몄습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목걸이를 제대로 숨기지 못해 펜던트 한쪽이 삐져나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임 회장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목걸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목을 가리키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소? 저는 그의 반응에 깜짝 놀라 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 유품인데요. 어머니? 임 회장님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어머님이 누구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그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 아까 복도에서 났던 것과 같은 향나무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저는 조금 무서웠지만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성함은 이혜란입니다.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혜란, 혜란이. 임 회장님은 그 이름을 되뇌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와 다른 지원자들, 그리고 인사팀 직원까지 모두가 이 상황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임 회장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토끼처럼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으며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야, 혹시 내 어머니가 예전에 어느 방직 공장에서 일하지 않았니? 그리고 왼쪽 손목에 붉은 점이 하나 있지 않았어?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그건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임 회장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여 년 전 내가 아직 가난한 학생이었을 때 그 방직 공장 앞에서 배가 고파 쓰러진 적이 있었지. 그때 네 어머니가 나를 부축해주고 찐빵 2개를 사주었어. 그리고 나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지. 그때 혜란이는 갓 취직해서 월급이 고작 몇만 원이었는데 나를 위해 병원비 5만 원을 대신 내주었단다. 그는 제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퇴원하고 돈을 갚으려 했지만 혜란이는 끝까지 받지 않았어. 내 수중에 가진 것이라고는 여동생에게 주려고 샀던 이 은목걸이뿐이라. 혜란이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타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땐 공장은 이미 문을 닫았고 30년 넘게 혜란이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거기까지 말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펜던트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목걸이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엄마는 단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그 시절 엄마는 늘 남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내세울 것 없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남에게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다고. 다만 제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제 말을 들은 임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 사실 아까 면접 볼 때부터 네가 참 솔직하고 꾸밈이 없어서 네 어머니를 닮았다고 생각했단다. 혹시 요즘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저는 원래 제사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 회장님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마치 친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마음이 놓여 회사에서 잘리고 시댁에서 쫓겨나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두 지원자는 입을 떡 벌리고 들었고 인사팀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임 회장님은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지더니 마침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괘씸한 것들. 이렇게 착한 아이를 감히 그따위로 대하다니. 그는 저를 향해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겠니?
마케팅팀 부팀장 자리를 주마. 월급은 예전의 2배로 쳐주지.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거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임 회장님은 눈가에 주름이 펴지도록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 딸을 내가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게다가 네 능력은 아까 면접에서 충분히 확인했다. 그 자리를 맡기에 부족함이 없어. 옆에 있던 인사팀 직원이 재빨리 다가와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나 씨. 바로 입사 수속을 돕겠습니다. 다른 2 지원자도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는 임 회장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착한 아이. 임 회장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에게 오너라. 내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제 내가 내 어른이 되어주마. 빌딩을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유리 외벽에 부서지며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매만졌습니다. 제 체온의 목걸이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죠. 엄마, 보고 계세요? 엄마가 예전에 도왔던 분이 이제는 저를 도와주셨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엄마 말이 정말이었네요. 휴대폰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고작 몇십만 원 뿐이었지만 온몸에 새로운 힘이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셔츠를 깨끗하게 빨아 널고 가방 밑에 구겨져 있던 검은색 바지를 꺼내다렸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은 예전 그 집의 어느 때보다도 밝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일 할 일을 생각하고 임 회장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엄마의 다정한 미소를 그리며 저는 이혼 후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셔츠깃을 단정히 하고 낡은 구두를 정성껏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죠. 집을 나설 때 아파트 입구에서 콩나물 국밥을 파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나 씨. 오늘 아주 훤하네. 좋은 일 있어? 저는 주머니 속 출입증을 만지작거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 새 직장 구했어요. 버스를 타고 일부러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길이 늘 무거웠습니다. 퇴근 후 무슨 반찬을 할지, 시어머니 눈치는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뿐이었죠. 이렇게 설레는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어제 만났던 인사팀 직원 김 대리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나 씨, 이쪽으로 오세요. 마케팅팀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마케팅팀은 12층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경쾌한 키보드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활기차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김 대리님은 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나 씨, 여기가 이나 씨 자리입니다. 김 팀장님은 오늘 본사 회의 때문에 오후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먼저 업무 환경에 익숙해지시고 모르는 건 편하게 동료들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려는데 옆자리에 안경 쓴 여직원이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 씨. 저는 최유미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둘러 그녀와 악수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놓였죠. 유미 씨는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팀이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자료들이에요. 먼저 한번 훑어보세요. 아침에 회장님께서 특별히 이나 씨 잘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자료를 넘겨보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예전 회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컸고 내용도 훨씬 복잡했습니다. 어제 그 지원자들이 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능력자들이 모인 곳이었죠. 한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유미 씨가 갑자기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저기, 이나 씨, 회장님이랑 원래 아는 사이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 보시는 것도 드문 일인데 오자마자 부팀장으로 발령 내신 건 처음이라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조금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요. 유미 씨는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는 묻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임 회장님은 제 능력을 믿어주셨지만 만약 엄마의 목걸이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팀원들의 속도를 따라잡아서 낙하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오전 내내 저는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이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유미 씨나 다른 동료들에게 겸손하게 물었고 다들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메뉴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다양했습니다. 저는 가격표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기 반찬 하나와 나물 반찬 하나를 골랐습니다. 시댁에서는 매 끼니가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어쩌다 고기라도 한번 사면 시어머니는 살림 못한다고 온종일 잔소리를 해댔죠. 밥을 먹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우리 집안의 자랑 아니셔? 어디서 돈방석에 앉아 계신데? 시누이 박밀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그냥 안부 전화도 못해. 미리가 비웃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는데 새 직장 구했다며? 어디야? 월급은 얼마인데? 월세 낼 돈은 있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왜 없어? 미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잊었나 본데 오빠랑 결혼할 때 샀던 그 아파트. 그거 우리 오빠 돈으로 산 거야. 아, 참. 넌 빈손으로 쫓겨났지. 그 집이랑 넌 이제 아무 상관없겠네. 하긴 너 같은 주제에 밥이나 굶지 않으면 다행이지. 저는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반박하려던 순간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유미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나 씨, 괜찮으세요? 누구예요? 괜찮아요. 그냥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밥을 몇 숟갈 더 떴지만 입맛이 싹 가셨습니다. 식판 위에 제육볶음을 보는데 문득 결혼 초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막 월급이 올라 기쁜 마음에 삼겹살을 한 근사 들고 집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기를 보자마자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고기를 뭐 이리 많이 샀어.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준호 월급이 얼마 된다고. 네가 이렇게 펑펑 써대. 어머니, 저 이번 달에 월급 올랐어요. 다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요. 네가 월급 오르면 뭐해.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고기를 빼앗아
냉장고에 던져 넣었습니다. 네 돈이 우리 박씨 집안 돈이지. 네 돈이야? 그 돈 있으면 우리 미리 새 옷이나 한 벌 더 사주겠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앞으로 네 월급 통장은 내가 관리하마. 한 달 용돈으로 30만 원씩 줄 테니 화장품 사는 데 놨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옆에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엄마도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함부로 돈 쓸까봐 걱정되셔서 그냥 드려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기력한 모습에 가슴이 차게 식었지만 저는 결국 참았습니다. 갓 결혼했는데 시작부터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8년 동안 저는 매달 3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샴푸 하나를 살 때도 몇 번을 망설였고 동료들이 쇼핑하며 새 옷을 살 때면 저는 그저 부럽게 쳐다보며 나는 화려한 거 별로 안 좋아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회사 워크숍에 갔는데 모두가 예쁜 옷을 입고 왔지만 저만 몇 년 된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의 창피함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나 씨, 왜 안 드세요? 유미 씨의 목소리에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배부르네요. 저는 서둘러 남은 음식을 버리고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에는 마케팅팀의 김수진 팀장님이 돌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무척 카리스마 있어 보였습니다. 이나 씨죠? 그녀가 제 자리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수진입니다. 회장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경력이 아주 풍부하시다고.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그녀와 악수했습니다. 김 팀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로 배워야죠. 마침 저희가 지금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좀 까다로워서요. 이나 씨가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후에 저랑 같이 클라이언트 미팅 한번 가시죠. 저는 긴장했지만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김 팀장님은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대형 마트 체인과 진행하는 프로모션이었는데 담당자가 무척 까다로워 몇 번이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 왕 부장님이 성격이 좀 불같아요. 말도 직설적으로 하고요. 이따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에서는 다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 회사에 도착하니 왕 부장은 과연 소문대로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온갖 트집을 잡으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님은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 않고 그의 말을 다 들어준 뒤 차분하게 저희가 준비한 제안서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팀장님의 침착한 모습을 보며 차츰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제게 보충 설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과거에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과 함께 몇 가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왕 부장의 굳어있던 표정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제안서는 지난번보다 훨씬 낫군요. 특히 이 부팀장님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아주 현실적이네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세부 사항을 최종 조율하는 걸로 하죠. 미팅을 마치고 나오자 김 팀장님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했어요, 이나 씨. 중요한 순간에 아주 든든한데? 저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회사로 돌아오니 벌써 퇴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짐을 챙기려는데 유미 씨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나 씨, 회장님께서 사무실로 잠깐 오시래요. 혹시 오늘 내가 뭘 잘못했나?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임 회장님은 서류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안 거라. 첫 출근인데 어땠니? 아주 좋았습니다. 동료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오후에는 팀장님과 함께 클라이언트 미팅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임 회장님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거라. 봉투 안에는 두툼한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네가 막 이혼해서 형편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다. 임 회장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월급이 아니야. 내가 주는 생활비라고 생각해라. 나중에 월급 받으면 그때 갚고 싶으면 갚고 아니면 말고. 내 어머니도 나를 도울 때 돈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단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단 한 번도 돈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회장님,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임 회장님은 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를 쏙 빼닮았구나. 그 고집까지도. 그럼 이건 내가 너에게 빌려주는 걸로 하지. 나중에 월급 받으면 꼭 갚거라.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꼭 갚겠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임 회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돌아가서 쉬어라. 내일도 출근해야지. 회사를 나오자 거리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두툼한 봉투를 만지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다 저는 포도 한 송이와 사과 몇 개를 샀습니다. 시댁에서는 과일이 비싸다며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마음껏 사 먹지도 못했었죠.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포도를 씻어 창가에 앉아 먹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문득 남편에게 연락해 나도 새 직장을 구했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업무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열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과거에 저는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의 부속품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는 짐덩어리 취급을 받으며 버려진 것이었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그 후로 저는 마치 태엽을 감은 인형처럼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김 팀장님은 저를 믿고 까다로운 업무들을 맡겼고 저는 밤늦게까지 남아서라도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유미 씨는 제가 너무 무리한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참 서류를 검토하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5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도 걸은 채 일에만 몰두했던 겁니다. 유미 씨가 과자 한 봉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나 씨, 이거라도 드세요. 과자를 한 입 베어 무는데 문득 또다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새콤한 자두만 찾았습니다. 퇴근길에 시장에서 자두 한 봉지를 사서 몰래 품에 안고 집에 들어갔지만 시어머니에게 들키고 말았죠. 그녀는 제 손에서 자두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지식였습니다. 이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것. 준호가 힘들게 번 돈을 이런 데다 쓰다니. 어머니, 입덧이 너무 심해서 새콤한 게 먹고 싶어서요. 입덧은 무슨
내 뱃속에 있는 건 필시 계집애일 게다. 계집애를 가진 것들이나 이렇게 입맛이 까다롭지. 그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집안의 돈은 손주 분유값으로 써야 하니 자두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그저 담배만 피우며 엄마도 옛날 분이시라 그래. 그냥 참아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의사는 영양실조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시어머니는 밖에서 제가 애 하나 간수 못한다고 떠들고 다녔죠. 이나 씨, 이나 씨. 유미 씨의 목소리에 저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새로운 요청 사항이 왔어요. 저는 복잡한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저와 유미 씨는 밤 8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회사 건물의 불은 대부분 꺼지고 우리 사무실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유미 씨가 말했습니다. 아참, 이나 씨. 아까 회사 앞에서 이나 씨 전 남편 봤어요. 가로등 밑에서 서성이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황급히 가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박준호가 여긴 어쩐 일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박준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나, 너 지금 임성그룹에서 일한다며? 우리 엄마가 아셨어. 혹시 회장님께 말씀드려서 나 다른 부서로 옮겨주면 안 될까?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짐덩어리 취급하며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제게 손을 벌리다니요. 박준호 씨, 잘 들어요. 불가능해요. 임 회장님과 저는 그저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리는 스스로 쟁취하는 거지 남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부부? 저는 냉소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동생이 나를 내쫓을 때 당신은 왜 부부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당신 능력으로 알아서 해보세요. 나한테는 기대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김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나 씨, 어제 임 회장님께 제보 전화가 왔었대요. 이나 씨가 직위를 이용해서 전 남편을 회사에 취직시켜주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회장님께서는 이나 씨를 믿는다고 하셨고 혹시라도 그 가족들이 또 괴롭히면 직접 해결해 주시겠다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따뜻한 위로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혼자 울기만 했는데 이제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닭다리까지 추가해서 푸짐하게 식사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그토록 먹고 싶었던 자두 한 알조차 먹지 못했던 과거가 떠올라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주에 저희 팀 프로젝트는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그날 저녁 임 회장님은 팀 전체를 위해 성대한 저녁 식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임 회장님은 제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임 회장님의 도움으로 예전에 저희 어머니 수술비를 빌려주셨던 먼 친척 오빠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빌렸던 돈의 2배를 오빠에게 송금했습니다. 마음속에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회사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나야, 퇴근했니?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내 전남편, 아니, 준호 좀 어떻게 해줘라. 네가 회장님께 말 한마디만 해주면 우리 준호 인생이 활짝 필 텐데. 저는 기가 막혔지만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저 여자는 이제 완전 짐 덩어리라고. 당장 이혼해. 우리 박씨 집안은 식충이 키울 여유 없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내쫓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죠. 박준호 씨가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증명하겠죠. 저한테 기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제 인생에 끼어들 생각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이 녹음 파일 세상에 다 공개해버릴 테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두 사람은 제게 악담을 퍼부으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1년 뒤 저는 은퇴하시는 김 팀장님의 뒤를 이어 마케팅팀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임 회장님은 저를 회사의 부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가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의 길, 저는 국화꽃과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떡을 사서 묘를 찾았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은목걸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 목걸이는 엄마 곁에 둘게요. 이제 저는 엄마의 이 목걸이가 없어도 제 힘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묘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묘지를 비추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저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련과 눈물로 가득했던 과거를 지나 마침내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